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이번엔 중국 보복 관세입니다. 자, 충격 여파가 있을 듯한데요. 테슬라와 빅테크 괜찮을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컨슈머 리포트가요. 또 테슬라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볼 텐데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두루두루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떨어지고 있죠. 벌써 전체가 레드라이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도 안 좋아요. 자, 일단 다우 보니까 0.43 빠지고 있어요. 평소보다 많이 빠지고 있죠. S&P 0.44 빠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세요. 자, 나스닥 0.37입니다. 그나마 뭐 실적들이 좀 좋아서 그래도 덜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됐건요, 전부 다가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보복 관세가 발동되는 거, 미국과 똑같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이 좀 더 얹어서 지금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건 이따가 한번 우리 이 매크로 상황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관세로 인해서 또 보복 관세가 나왔고, 그게 보복 관세가 이제 한 달간 멈춘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잖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 업계가 충격이거든요. 자동차 업계가 흔들리니까 테슬라도 덩달아 이제 소위 말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테슬라 자체가 사실은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굉장히 좋은 어떤 웰 포지션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제가 다뤄드렸죠. 자, 그런데 이 중국도 테슬라 공장이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여러 빅테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영향들은 이따가 한번 다 살펴볼 거고요. 자, 아무튼 이건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중국마저도 보복 관세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너무 막 감정적으로 요동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오일이 다행히 그나마 낮습니다. 71.67이에요. 자, 오일이 71.67이니까 많이 내려왔죠. 이게 이제 73까지, 4까지 다시 뛰었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한 달 동안 유예 딱 되고 나니까 자,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일 가격은 아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아마 70선이 붕괴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만약에 오일이 계속해서 60달러대 내려가고 더 계속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이 인플레 잡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괜찮아요. 4.5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이 내려가지고 10년물 금리도 4.5에서 계속 머물러 준다. 4.8까지 갔다는 게 이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5에서 머물러 있는 건요. 트럼프가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지금 기대감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하니까 이럴 때 멘탈 잘 잡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보복 관세, 그 규모와 그 정도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자, 여러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때가 바로 발표했을 때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발표했을 때에 캐나다와 이 멕시코까지 25%씩 하고 중국은 10% 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트럼프의 강력한 그런 드라이브가 그런 모습 비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중국이 오히려 역공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저희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항목별로 아주 핀셋으로 딱 때리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국도 지금 보복 관세를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하게, 더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15%를 자, 콜입니다. 콜은 이 석탄이죠. 미국에서 수입하는 석탄과 liquefied natural gas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액상으로 된 소위 말해서 이 천연가스죠. 자, 그래서 액화천연가스도 여기서 1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은 전체적으로 10% 하겠다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적으로 15%를 때리겠다 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지점은 미국에게 조금 더 충격을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니네가 우리한테 10% 했다, 우리는 항목별로 여기 15% 할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나 보면요. 자, 미국의 그 크루드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 이제 석유 수입할 때는 거기 오일에 대해서는 10% 때리고요. 그리고 농작물 기계 같은 거, 그리고 certain car and trucks입니다. 자동차와 트럭 관련된 것들 10% 전체적으로 매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오히려 15%짜리도 있을 만큼 오히려 미국보다 한술 더 뜬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국이 더 세게 나옵니다.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export control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니네가 관세 매기면 우리는 이제 니네 나라에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물건까지도 우리 통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거냐? 광물들이에요. 자, 그동안 그 미국의 반도체 제조랄지 미국에서 어떤 그 기계를 생산하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여러 첨단 제품을 생산할 때 필수적인 그러한 것들 있죠. 뭐 텅스텐이랄지 뭐 텔루림이랄지 뭐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양한 미네랄들을 니네들에게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미국도 발등에 소위 말해서 불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 트럼프가 10% 부과할 때는 뭐 그 해봐야 뭐 얘네들이 또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10%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수출도 통제하고 오히려 더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요. 이 트럼프에 대해서 학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기 때 경험했잖아요. 1기 때는 막 트럼프가 막 그냥 좌충우돌 막 때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심하게 많이 막 관세를 동맹국에도 때리게 되니까 그때는 동맹국들도 어이가 없었던 거지.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지? 트럼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책이 나오고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또 트럼프 스타일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났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강하게 나올 때는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트롱하게 나오면 스트롱걸하게 더 강하게 때려주면 된다. 이렇게 파악한 거죠.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세게 나가서 이 2월 10일부터 발동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도 이 머리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봐라. 이거 더 세게 나오는데? 자, 트럼프가 캐나다에게 한 것처럼 한 달간 휴전을 하면서 뭐 서로 국경을 강화하면서 한번 지켜보자는 거고, 자, 중국과도 또 보나마나 협상으로 또 나와서 아마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협상에서 또 저희 트럼프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지금 트럼프가 중국이 이렇게 더 세게 나올 걸 예상했을까? 사실은 이 트럼프도 속으로는요, 이게 지금 조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세게 나오니까. 이렇게 가다간 오히려 물가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여기에 자신만의 묘수가 있는지, 이런 관세를 사실 중국이 원래 60% 이렇게 때리려고 했잖아요. 더 세게 때리려고 했는데 일부러 10%만 때린 거거든요. 근데 10%면 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중국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움직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괜히 또 물가만 또 뛰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물가를 잡아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년 안에 물가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만만찮아요. 이렇게 되니까 막 시장이 자꾸만 충돌하고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의 이 관세 충격이, 자, 중국에 대한 관세 충격이 중국이 지금 역공을 해서 보복 관세를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긴다? 자, 이렇게 되면요. 빅테크들이 일단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거인들까지도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애플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애플이 사실 빅테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핑크빛으로 하려됐지만 왜 지금 이 빅테크 중에 애플이 the most 리스크가 돼 있냐면요. 이게 이제 이 공장이 애플의 그 생산 공장이 중국의 가장 massive manufacturing 베이스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폰, 아이패드를 맥북이 10%의 관세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지니까 들어올 때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요.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자, 이게 기본 베이스가 $999예요.
여기에 10%가 추가되어집니다. 그러면 99달러가 올라가겠죠. 그 999불 받던 것을 결국 이게 1000달러로 치면 1100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맥북 프로가 1599불인데 자, 이게 이제 159불이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죠. 사실 그 뭐 100달러, 150달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게 가격이 이 정도 선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삼성이랄지 뭐 특히 삼성 예를 들면 999불 할 걸 뭐 예를 들면 800달러 하고 하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100달러만 싸도요. 보통 아마존 그 프라임 데이 때 100불, 200불씩 할인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와, 싸다 해서 산다고요. 근데 거꾸로 100달러는 200달러만 올라가도요. 이 고객들은 일반 서민들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애플이 그동안 어떻게 왔냐? 관세가 뭐 들어갔다 했을 때는 애플이 스왈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감수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렌지 컬러를 하라는 거죠. 자, 만약에 애플이 가격을 올리잖아요. 관세는 10% 먹었어요. 그러면 사실 999불에서 99불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가격을 안 올리고 그냥 애플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마진에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will dent profit margins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플이 가장 리스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도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중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요,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테슬라는요, 그나마 굉장히 테슬라가 well position 됐다고 말씀드렸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관련된 거, 멕시코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좋아요. 미국 안에서 거의 미국 제품은 미국에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실 머스크가 굉장히 이걸 잘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했고 중국 안에서도 다 해결하잖아요. 거의 98% 부품을 다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 트럼프 관세를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이 정말 이렇게 각각을 잘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이 전체 피라미드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 전체가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게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영향받을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변이 흔들려 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조금씩 더 사모아 두세요. 이게 오히려 줍줍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 자, 중국에게 사실 데미지가 꽤 심각하게 갑니다. 자, 중국의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에 사실 10%면 이게 큰 게 아니죠.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게 되면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 때는요, 25%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니까 사실 이건 뭐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가 이 중국의 그 GDP 성장의 0.5%를 떨어뜨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요. 자, 그래서 이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 지금 0.5%면요. 중국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4.8% 성장률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곧 이 UBS가 올해 예상이 4%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0.5가 내려가게 되면 3.5%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 5% 성장을 최근에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도 뭐 5.0을 드디어 이뤘다는데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중국 인민들에게 우리가 지금부터 5%씩 꾸준히 해서 2050년, 뭐 2060년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미국을 뛰어넘는다. 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5%에 고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두 자릿수였거든요. 10%, 9%에 10%까지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중국이 5% 정도로 우리가 쭉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냥 억지로 다 끼워 맞춰놨지 5%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 아래로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 관세가 중국 전체 GDP를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0.5% 정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중국도 사실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더 강하게 때리고 있잖아요. 이건 야, 협상해야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또 협상해서 아마 또 이 단기간에 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신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올지가 관건이고 만약에 근데 트럼프가 우리는 계속 간다면서 더 올리겠다. 여기 10%에서 그럼 우리 20% 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 그냥 물고 무는 그런 관계로 빠질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동맹국이건 중국이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에 트럼프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속으로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요즘 시장이 흔들리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요. 자, 시장이 흔들리니까 테슬라 주가도 흔들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꼭 이럴 때에, 이러한 보도들이, 안 좋은 보도들이 함께 꼭 터져 나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항상 이런 패턴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금 제가 많이 다뤄드렸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항상 보면요, 안 좋은 소식 나오지 않습니까? 또 주가가 흔들릴 때는요, 이런 안 좋은 소식들, 또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나와요. 그리고 시리즈로 나옵니다. 고의적인 것처럼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오늘 CNBC에서 이 소위 비디오를 새로운 영상을 내놨거든요. 이게 컨슈머 리포트가 여러 이 소위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ADAS라고 모든 사실 자동차들이 이 보조 주행 장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같은 건데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냥 자율주행 보조 장치로서 모든 뭐 현대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있고 뭐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컨슈머 리포트가 CNBC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내보냈는데 자, 거기에 문제가 꽤 많습니다. 자, 컨슈머 리포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항상 테슬라에게 불리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슈머 리포트도 좀 이제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옛날에 많이 다뤄드렸었는데 자, 드디어 또 요럴 때에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이번에 그 각 자동차들의 이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 사용한 게 뭐냐면요. 컨슈머 리포트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 놨습니다. 자,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사용했고 테슬라의 FSD라고 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소위 말해서 테슬라가 자랑하는 슈퍼바이즈드죠. 이건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냥 테슬라를 사게 되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기능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FSD랑 비교했을 때는요, 차원이 다르죠. FSD는 정말 말 그대로 운전을 편안하게 하는 정말 잘하거든요. 섬세하게. 자,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가지고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어떻다 하는 건요, 이건 그냥 난센스입니다. 근데 일단 다른 차와 비교할 때에 오토파일럿을 이제 테스트를 삼았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테슬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써보니까, 자, 일단 테슬라는, Effective Drive Monitoring Camera. 그러니까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테슬라는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가 앞에 있어요. 그 테슬라 차를 타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해보면요, 운전자가 딴 행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센시티비티에 대해서요, FSD가 훨씬 더 이 부분에서 더 예민하게 더 체크를 합니다. 근데 뭐 오토파일럿이야 그냥 장착돼서 보조 주행 장치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FSD랑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이 카메라 베이스드 드라이버 어텐션 모니터링이 오토파일럿이 여기도 나오죠. FSD보다는 훨씬 덜 less care.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토파일럿은 그냥 손을 얹고 있다가 달리면서 그냥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근데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포드와 GM이 베스트 드라이버 어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The best driver system이래요. 자,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포드와 GM.
결국 컨슈머 리포트도 여기에 지원을 받는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드하고 GM이 베스트 드라이버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머세디스 벤츠 있죠. 자, 벤츠 같은 경우도 머세디스 시스템은 they praise in this video extremely limited can only work on highway입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GM도 좋고 포드도 좋고 이 머세디스 벤츠에 대해서는요. 정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너무 좋다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머세디스 벤츠의 이 현재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얼마나 제한적이냐면요, 그냥 고속도로에서만 워킹을 해요. 시내 스트릿에서 워킹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고속도로에 하는 건요. 테슬라는 옛날에 그런 걸 완성했죠. 오토파일럿만 하더라도요, 고속도로 괜찮아요. 근데 FSD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게임이 안 되죠. 지금 FSD는 양쪽 다를 동시에 진행해 버리잖아요. 뭐 고속도로건, 스트릿이건 실제로 정말 놀라움을 자아내거든요. 옛날에 그 현대 직원이 와가지고 모델 Y를 타보더니 이 모델 Y FSD 작동되는 거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프리웨이만 될 줄 알았더니 일반 도로에 복잡한 도로는 사실 여러분 이 로컬은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는 거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컨슈머 리포트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는지 굉장히 한심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 지금 시장이 막 흔들리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견고하고 미래가 좋았을 땐 괜찮았는데 그때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지금 주가가 딱 흔들리고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모두가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한 번 더 여기다가 테슬라를 후려치는 거죠. 자, 이거는 전형적인 공매도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주가를 더 떨어뜨리게 해서 이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어차피 하향 베팅을 했으니까 이때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때릴 때 더 눌러놔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 주가는 거품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요 계속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머스크가 마약한다라고 흘렸다가 그게 약물 그냥 늘 미국 사람들 약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이었고 그거 마약이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 때리면서 주가가 그때 260, 50 갔던 것이 160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줍줍 찬스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에너지 소식입니다. 테슬라 메가팩이요,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142개의 메가팩을 설치하는 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인 저팬이죠. 일본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합니다. 142개를 아래쪽에 사진처럼 쫙 깔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기 공급을 끊김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규모가요, 1억 4,400만 달러치 규모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뭐냐면요, 일본에다가 굉장히 규모 있는 걸 설치했다는 겁니다. 자, 일본도 여러분 환경,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재난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이죠. 그 지진이 실제로 막 많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진이랄지 해일이랄지 이런 뭐 눈도 많이 오잖아요. 저 북쪽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공급이 막 갑자기 끊기고 차단될 수 있는데 이런 메가팩은요, 평소에 저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재난 때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테슬라의 메가팩 수요가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요, 548 메가와트 아워가 공급이 되는데 2027년 초반부터 작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의미 있는 거는 일본에 진출한다는 건데 일본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그 메가팩은요,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걸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랄지 호주는 워낙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에 많은 부분에 이제 커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에너지는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컨퍼런스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올해도
50% 이상, 최소 앨리스트입니다. 최소 50% 이상 연평균 성장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50%씩 성장하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경제가 잘 풀리면요, 이 메가팩 판매가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이 막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부담이 많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더 굉장히 타오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관계. 지금 또 주류 언론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머스크와 트럼프 싸운 거 아니냐, 요즘 그런 얘기도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요, 굉장히 둘이 손잡고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재무장관이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아예 권한을 다 줬잖아요. 그 소위 미국의 재무부에 돈 나가는 모든 그 곳간 열쇠를 준 거잖아요. 다 쳐다보게 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이 열쇠를 주어서 보라고 할 정도면 그냥 다 내준 거예요. 곳간을 내줬다라고 하는 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머스크가 행정명령 하면서요, 어떤 권한까지 주냐면은, 자, 지금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보낼 사람, 자를 사람, 소위 말해서 해고할 사람 해고하고, 다시 고용할 사람 고용하고, 특히 이제 해고에 초점 맞추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방대하게 공무원들이 있는데, 자, 소위 불필요하고 중복되고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면서 일 안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한다면서 오피스에 복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자를 사람 빨리 자르라고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게 그 got access only to letting people to go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직접 일론 머스크에게 그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특히 he thinks are no good.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내보낼 사람 중에 머스크가 판단할 때에, 야, 이 사람은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건 아닌데 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야. 단 기자들이 막 질문했죠. 야, 무슨 머스크가 대통령이냐? 머스크가 어디 수장이냐? 소위 말해서 머스크가 재무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도 아닌데 사람을 자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언론들이 굉장히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아니, 머스크가 뭔데 이렇게 그런 것까지 하냐 이러니까 이 조건을 얘기하죠. If we agree with them. 우리가 머스크에게 동의할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머스크도요, 여러분, 머스크가 이렇게 권한을 부여받지만 결국은 트럼프하고 이 행정부의 소위 말해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전적으로 맡기죠, 당연히. 전적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결국은 쭉 리포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포트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보여주고, 부통령도 하고, 행정부를 얘기하겠죠. 지금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이 쓸모가 없다. 잉여 인간들이다. 이건 내보내야 된다. 국가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이 미국의 공무원들 일 중에는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예 그냥 이 오피스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고 오피스에 불은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도 낭비가 되죠. 에어컨도 돌아가죠.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위에 그 수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오질 않는다는 거. 왜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그 공무원 오피스의 대장이니까. 집에서 있대요. 멀리 외출해 있다 그러고 늘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래 사람을 올려버려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데, 자, 이번에 트럼프가요, 머스크에게 사람 내보낼 권한까지 준 거예요. 자, 굉장한 거죠. 자,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기자들에게 달래주기 한 말이죠.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정권을 준 겁니다. 자, 일단 재무부에 돈 나가는 거 봐서 이번에 USAID랄지 다 지금 이제 이건 할 필요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도 내보내야 되니까 이것까지도 본 거죠.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머스크, he's a very talented guy. From the standpoint of management cost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벌써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오랫동안 얘기됐겠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X 인수에서 80% 사람을 잘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잘 돌아가고 돈을 잘 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대로 얘기하잖아. From the standpoint of management and cost입니다. 기업을 운영해보고 비용을 절감해 본 기업의 수장. 머스크는 그 부분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very talented gu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uper genius라고 항상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요, 머스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머스크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는 친구고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국가의 일꾼을 자르고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건 여러분 거의 대통령 권한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머스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런 천재는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여전히 신뢰관계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머스크의 이런 능력과 이런 탤런트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윈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본다면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관계가 안 좋다. 그런 거 얘기할 단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2년 동안 다음 선거 있죠. 그때까지는 집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되면요, 레임덕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정말 레임덕오면은 지금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회가 다 바뀌어버리면요. 그러니까 그때는까지는 트럼프랑 머스크랑 해서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스크도 자율주행을 이제 완전히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쫙 이제 이 도심지에 올려놔야겠죠. 자,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염려할 수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티브였습니다.